지금은 조금 안정되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과거 아이를 낙태시킨 적이 있습니다. 2번씩이나 말이죠. 첫 번째는 어렸던 17살 때 피임에 실패했던 탓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3살 때였습니다. 당시 여자친구와는 2년 정도 사귀고 있었고 전 그녀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생겨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약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임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딱히 그녀도 거부하지 않았었고요. 역시 여자친구는 얼마 못 가 임신을 했고 전 그것을 기회로 청혼했습니다. 전 당연히 받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냥 부모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혼담이 들어왔다며 반대로 헤어지자고 말을 꺼냈습니다. 집안의 사정이랄까 정략 결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헤어진다 해도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전 정말로 아이가 보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나 혼자서라도 키울 테니 아이만은 꼭 낳아달라 부탁했지만 그녀와 결혼 예정인 시부모님마저 찾아와서는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신부에게 다른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낙태를 시킨 17살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나고 귀찮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제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무거워지고 식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다가도 가위에 자주 눌렸었고 그 탓에 매일 피곤한 날들을 보내야만 했죠. 혹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걸까 라는 생각에 병원을 찾아가 봤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전 타격이 큰 일을 겪은 탓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만 갔습니다. 끝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지만 별 차도가 없어서 전 하던 일마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양을 위해 친가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간병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몸 상태는 여전히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68kg였던 몸무게는 2달 만에 52kg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유명하다고 소문난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그 누구도 제가 왜 이러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쯤 시간이 지나고 전 조상의 제삿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제 모습을 보고 놀라면서 걱정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끝내고 돌아가려는데 이모님 한 분이 제게 용한 무당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말했죠.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혹시라도 나을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무당분 소개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흐르고 무당은 절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몸에 어린 아기 귀신이 붙어 있다고 말이죠. 충격이었습니다. 거기다 제 몸에 붙은 아이 귀신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낙태에 관해서는 친척은 물론이고 이 무당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 매달리다시피 하면서
무당분에게 재량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다 무당은 재량을 해주겠다 말했죠. 하지만 무당의 대답은 어딘가 찜찜한 구석이 있는 듯 했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아기들의 귀신은 제게 붙어 있지만 이 아기들이 제게 해를 끼칠 생각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은 그 귀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저의 후회와 더불어 다른 누군가의 후회가 겹친 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후회하고 있는 사람도 몸이 안 좋아졌을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선 전 아기들의 공양을 부탁했습니다. 조금 맥이 빠졌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하리 많지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전혀 슬프지도 않은데 아프지도 않은데 말이죠.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리고 반쯤 울고 있는 절 보면서 무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절 괴롭힐 것이라 말이죠. 저 말고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17살 때의 여자친구나 23살 때의 여자친구 이 둘 중 하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청혼을 거절당한 데다 더 최근이었던 23살 때의 여자친구 쪽으로 기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전 몇 달 만에 그녀에게 연락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만난 그녀는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전 그녀에게 무당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혹시 마음에 집히는 것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 낙태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혼생활도 순조로운 데다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낙태한 아기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다지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전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하게만 느껴지는 통에 곧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7살 때 만났던 여자친구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던 탓인지 연락처는 없어진 상태였죠. 전 딱히 사이가 좋지 않은 내 친구들에게까지 닥치는 대로 전화를 걸어서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자아이와 연락이 닿았고 전 그녀의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대답을 듣고 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꾸로 그 애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가 죽은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었냐고 말이죠. 그러고 한동안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전 그녀가 낙태한 뒤 그녀가 퇴원을 하기도 전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닥 좋아하지 않았던 데다 임신으로 마음고생이 심했고 마침 제가 좋다는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철없던 시절이라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녀는 그 낙태 후유증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낙태 후 한 달 뒤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는 생각에 전 그녀의 부모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로는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 그대로였습니다.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전 두 분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실수라고 해도 제 딸은 이제 돌아올 수 없어요. 법적으론 당신에겐 죄가 없겠죠. 그래요. 사실 맞아요. 전 딸을 죽인 건 당신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후회하면서 그렇게 사세요. 제 몸에 흐르는 피가 모두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전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얻어맞거나 욕을 먹는 편이 좋았을 겁니다. 몸의 이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을 만난 뒤로부터 전 매일 밤 강렬한 악몽을 꾸고 있습니다. 피투성이 방에서 큰 소리로 울부짖는 중년 여성의 목소리.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의 일이다. 우린 마지막 고등학생의 추억을 남기려 난 A와 M 2명의 친구와 함께 남자 셋이서 여행을 떠났다. 우리가 가게 될 목적지는 산기슭의 온천여관으로 주변에 별다른 건 없지만 공기가 무척 맑았다. 여관에 도착한 우리는 짐부터 먼저 풀고 놀자고 말하며 체크인을 했다. 학생들이 용돈 모아온 여행이다 보니 그다지 좋은 여관은 아니었다. 하지만 고풍스럽고 깨끗한 나름은 괜찮은 곳이었다. 그렇게 우린 여관 현관에 들어서자 상당히 미인이신 여주인이 우릴 맞으러 나왔다. 어서 들어오세요. 여주인의 인사말에 우리 모두는 탄성을 내질렀다. 목소리 또한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여주인은 우리의 짐들을 맡아주겠다며 우리의 짐을 들려 했었다. 보통 고용인이 짐을 옮기다 보니 M은 의아한 듯이 여주인에게 물었다. 사장님, 혹시 이 여관을 혼자 운영하시나요? 아니요, 고용인이 한 명 있는데 오늘 급한 일이 있대요. 우린 서로를 한번 마주본 뒤 여주인에게 말했다. 짐은 저희가 챙길 테니까 방만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러자 여주인은 고개를 숙인 뒤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주인이 뒤로 돌아서자 등 뒤에 무엇인가 있었다. 아이였다. 난 여주인에게 자녀분인지 물었다. 네, 맞아요. 죄송해요. 손님 받는 사람이 아이를 얻고 있어서. 우리 아이는 제가 옆에 없으면 금세 울어버리거든요. 아이를 얻고 일하다니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봐도 6살은 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 등에 업혀 다니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놓고 말하기도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대로 조용히 방으로 갔다. 우린 짐을 풀고는 산을 탐험하고 산기슭의 가게에서 특산품을 사는 등
나름 그곳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방에 돌아와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여주인이 우리 찾아왔다. 식사 준비되었는데 언제 드릴까요? 마침 우리들은 배가 고파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바로 가져다 달라 부탁했다. 그리고 얼마 후 고용인이 식사를 가져왔다. 우린 고용인을 이때 처음 봤었고 60세 정도 된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아저씨였다. 천천히 드세요. 고용인이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고 나갔고 우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잠시 뒤 여주인이 찾아왔다. 죄송한데요. 우리 아이가 손님들과 같이 밥을 먹고 싶다고 하네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같이 먹게 해도 될까요? 아까 등에 엎여있던 아이를 생각하고는 우린 괜찮다라고 말하며 승낙했다. 그리고 여주인은 문 뒤에서 밥상을 꺼내오더니 아이를 등에서 내렸다. 아가야, 잘 됐네? 오빠들이랑 같이 식사할 수 있어. 어? 근데 우리 모두는 소름이 돋았다. 그 아이의 정체는 인형이었던 것이다. 죄송해요. 좀 자기 마음대로인 애기라서. 그럼 잘 부탁드려요. 여기서 더 소름이 돋는 건 여주인의 얼굴은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여주인은 우리들 사이에 인형을 앉혀놓고는 방을 나갔다.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 인형만 쳐다봤다.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고용인이 찾아왔다. 정리하러 왔습니다. 식사는 다 끝나셨나요? 고용인 뒤에는 여주인이 우리 소름 돋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우리와 눈이 마주치곤 말을 꺼냈다. 어머, 이 아이 평소에는 밥은 잘 안 먹는데 손님들이랑 같이 있어서 아이가 즐거웠나 봐요. 여주인은 그렇게 말하곤 인형을 살포시 들어 품에 끌어안고 밖으로 나갔다. 우린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다. 좀 전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묘한 감정을 남겨주었다. 이 묘한 감정을 떨치려 난 친구들에게 온천이라도 다녀오자 말했었다. 하지만 친구들은 다들 지쳐 있었는지 고개를 젓고는 먼저들 자겠다고 말했다. 난 혼자라도 지금 이 감정을 떨쳐내려 목욕탕으로 향했다. 그렇게 나 혼자 목욕하고 기분 좋게 숙소로 돌아오자 우리들의 방 안에서 친구들의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피곤하다고 잔다고 했던 녀석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나 싶어 순간에 나는 화가 났었다. 난 우리 방의 문을 세게 열었다. 그런데 방 안에서는 친구들은 좀 전에 그 인형을 사이에 두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친구 녀석들은 미쳐 있었다. 그때 A는 날 한번 보더니 내게 말했다. 왔냐? 야, 너도 일로 와서 앉아봐. 이 아이가 하는 얘기 진짜 재밌어. 엠역시 말했다. 빨리 너도 이리 와. 진짜 웃겨. 두 녀석들 눈들은 초점에 풀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니네 정신 차려. 이건 그냥 인형이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친구들은 내 말에 웃는 표정을 그만두었다.
이년, 야,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네가 쓸쓸해 보인다고 니랑 네 입으로 말했잖아. 순간 뒤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소름 돋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들 목소리는 아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같이 오신 분들은 우리 아이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손님은 우리 아이가 별로인가요? 여주인과 고용이는 기분 나쁘게 웃고 있었다. 난 정신없이 여관을 뛰쳐나왔다.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빠르게 뛰어가던 도중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뒤를 돌아보니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여주인과 고용이는 날 따라오고 있었다. 기괴한 모습으로 엄청 빠르게 말이다. 산을 다 내려갈 무렵 희미한 빛이 보였기 때문에 난 그곳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그것은 택시였다. 난 온 힘을 다해 택시에 올라타고 빨리 출발해달라고 소리쳤다. 운전사 아저씨는 어이가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너무 필사적이었던지 알겠다고 말하며 급히 출발해 주셨다. 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봤고 조금 전 상황들을 모두 말씀드렸다. 헌데 내 말을 들은 택시기사 아저씨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학생, 그 여관은 말이야 15년 전에 망하고 없어졌어. 학생,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15년 전이면 학생은 아마 어린아이였을 텐데 말이야. 아저씨의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져서 할 말을 잃었다. 아저씨의 말에 따르면 그 여관은 여관 사장이 비투성이에 올라서는 일가족이 그 여관에서 자살을 했었다고 말했다. 여주인과 몸이 불편한 고용인 남편, 그리고 4살짜리 딸. 친구들을 두고 나온 게 걱정이었지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너무 무서웠다. 난 해가 뜨면 여관에 데려달라고, 아니 15년 전 없어졌던 그 여관 쪽으로 가달라고 아저씨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기 시작할 때쯤 난 택시를 타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아저씨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 여관 건물은 밖에서 봐도 아니다 보일 정도로 상당히 낡고 허물어진 여관이었고 그 건물 안으로 친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난 서둘러 친구들을 일으켰고 친구들은 이곳이 어딘지 왜 여기에 누워있는 건지 아무런 기억을 못하는 듯 보였다.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런데 우리 서로의 기억들이 왜 다 다른 걸까? 어디서부터 꼬여버린 건지. 건물 자체가 유령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묘한 체험이었다. 첫 번째 이야기.
거실에 초상화. 엄마, 저 여자가 자꾸 날 쳐다봐. 올해 5살이 된 내 딸이 내게 말했다. 내 딸은 거실에 걸려있는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내 딸은 이곳에 이사온 뒤로 가끔씩 그림 속 여자가 자신을 쳐다본다고 내게 말하곤 했다. 이사 올 때부터 걸려있던 그 그림은 귀부인 같은 느낌의 여인 초상화였다. 특별히 무서운 느낌이 아니고 오히려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내 딸은 그 그림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칭얼대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그림을 살펴보곤 했지만 당연히 그림은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이 해외에 오랫동안 출장을 나가 있어 딸애가 외로워서인지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걱정도 되지만 그냥 환경이 바뀐 탓에 잠깐 그런 거라고 가볍게 넘기곤 했다. 오늘은 오랜만에 남편이 돌아오는 날이다. 이사하고 정리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은 큰맘 먹고 대청소를 하기로 했다. 청소할 동안 딸을 놀이터에서 놀도록 데려다주고 난 청소를 시작했다. 어린아이를 혼자 두기 불안해서 마침 놀이터에 나와있던 옆집 총각에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했다. 청소 도구를 들고 여기저기 쌓인 먼지를 털어내다가 거실에 걸린 그림을 보았다. 액자에도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다. 소파 위로 올라가 그림의 액자를 닦다가 그림의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그림의 눈 쪽 부분이 조금 어색했다. 손가락으로 여자의 눈 부분을 만지자 쓱 하고 밀리며 눈 주변으로 뚫린 공간이 생겼다. 구멍에 눈을 대고 보니 옆집인 것 같았다. 그리고 구멍 너머로 보이는 옆집에는 거실에서 놀고 있는 내 딸의 사진이 잔뜩 붙여져 있었다. 그림이 쳐다본다는 딸의 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군지 떠올리곤 재빨리 창문으로 가서 놀이터를 살펴봤다. 거기엔 딸의 모습도 옆집 남자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손을 흔들고 있던 것. 2박 3일 동안 지방으로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던 길이었다. 일정이 생각보다 늦어졌기 때문에 주변은 벌써 어두워졌다. 운전은 같이 간 이사원에게 맡기고는 조수석에 앉아있으려니 피로 탓에 슬슬 잠이 쏟아졌다. 대리님, 피곤하실 테니 잠시라도 눈 좀 붙이세요. 운전하던 이사원은 꾸벅거리며 졸고 있는 날 본 모양이다. 자네도 피곤할 텐데 어떻게 나만 자겠어? 도착하려면 2시간은 넘게 걸릴 텐데 잠시라도 자주세요. 한숨 주무시고 그때 교대해 주셔도 되잖아요. 그래, 그럼 딱 1시간만 잘게. 1시간 있다 깨워줘. 그때 교대하자. 난 수고해달라고 말한 뒤 눈을 감고 의자에 몸을 기대었다. 얼마 뒤 차의 흔들림에 잠에서 깨어났다. 살짝 눈을 떠 밖을 보니 구해진 산길을 달리는 중이었다. 대충 거리와 시간을 가늠해보니 40분쯤 잔 것 같았다. 일어나서 교대를 해줄까 아니면 잠시만 더 쉬고 있을까 고민하던 중 창밖으로 무언가가 보였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뭔가 하얀 물체가 서 있었다. 차가 빠르게 스쳐 지나간 데다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보지는 못했지만
표지판이나 나무 같진 않았다. 뭐 정체가 뭐든 간에 그 덕에 잠이 깼으니 슬슬 교대를 해줘야겠다 마음 먹었다. 그런데 그때 다시 그 하얀 형체가 보여왔다. 정신이 좀 든 탓에 이번엔 확실히 볼 수 있었다. 키가 2m가량 되는 하얀색의 사람 형체. 그것이 도로 옆에 서서 팔 같은 걸 쭉 뻗고서는 위아래로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마치 행사장 풍선이 히치하이킹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다.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주유소 마네킹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이 산길에 광고 마네킹이 있는 건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렇게 내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또다시 그 하얀 형체가 보였다. 그런데 아무리 다시 봐도 마네킹은 아니다. 난 좀 더 자세히 그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덕에 그 형체를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천을 뒤집어 쓰고 흰색 페인트를 칠한 장신의 사람 같은 형태였다. 이상할 정도로 어색한 움직임으로 도로가에서 한쪽 손을 들어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도저히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왠지 나타나는 간격이 점점 짧아지는 듯했다. 슬슬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귀신인지 산도깨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다지 좋은 느낌은 아니었다. 난 고개를 돌려 운전하고 있는 이사원을 바라보았다. 이사원은 저걸 보지 못했는지 묵묵히 운전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평소 오컬트나 귀신 같은 걸 좋아하는 친구이니 뭔가를 말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난 이사원에게 말을 걸어 밖에 보이는 이상한 형체에 대해 물었다. 이사원, 저희 밖으로 뭔가 하얀 게 계속 지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뭔지 아나? 내 말에 이사원은 굳은 얼굴로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정면만을 응시한 채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아까부터 계속 따라와요. 또다. 또 그 여자가. 악몽 같았던 밤은 지나갔다. 난 흥건하게 젖은 이마를 닦으며 이불에서 빠져나왔다. 방 안에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난 악몽 속에 갇혀있는 듯했다. 발가락부터 정수리까지 관통하는 그 서늘한 느낌. 그 느낌을 결코 지울 수 없다. 아직까지 그 여자는 창백한 얼굴로 날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다. 난 4년 전부터 주기적인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꾼 악몽을 공포영화로 만들면 200편은 넘을 터였다. 출연자는 바뀌는 법 없이 항상 정해져 있다. 나와 그 여자. 여자는 내 위에 누워서 날 내려다보고 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 여자가 나타나는 날엔 대체로 몸이 무겁다. 그래서 일찍 잠자리에 들게 되고 서늘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면 악몽이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러다 내가 눈을 뜨면
창백한 얼굴과 거미줄처럼 늘어뜨린 머리카락이 먼저 보인다. 여잔 내 위에 누워있다. 한 뼘 정도 공간을 두고 조금 공간을 둔 채 허공으로 둥둥 떠서 그녀는 등장해서 퇴장할 때까지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다. 그리고 얇은 입술을 달싹이며 내게 말한다. 도와줘요. 목소리며 표정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다. 분명 꿈일 테지만 난 외면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내 얼굴에 떨어지는 여자의 눈물이 생생하기 때문일까? 세상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는 그 애틋한 부탁을 외면할 수 있을까? 더구나 아는 사람이라면. 좀 더 정확히는 한 달이 건너서 알고 있는 사이였지만 그녀는 내 대학 시절 스승의 딸이었다. 결백증과 고지식함으로 유명했던 최 교수. 그의 외동딸이 분명했다. 누구였더라? 이상했던 애. 아버지 후광으로 대학에 입학한 재수없는 애. 선배, 동기 할 것 없이 꼬리치고 다니는 불려움, 스토커, 이저리 등등 많은 별명들이 그녀를 뒤따랐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확인할 기회도 없었다. 2학년을 마치기도 전 휴학하곤 잠적해 버렸으니까.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또한 최연이라는 이름은 캠퍼스 내에 유령처럼 떠돌아다녔다. 최 교수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의 딸 또한 입방아에 올랐다. 깐깐하기로 유명한 교수와 재수없기로 유명한 최 교수의 딸의 조합은 뒷담화 소재로 쓰기엔 환상이었으니까. 최 교수 모녀 이야기를 할 때면 내 이름도 간간히 등장하곤 했다. 무튼 내 기억 속 최 교수와 최연이는 유별나고 이상한 사람들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런데 4년 전부터 최연이가 내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누가 봐도 귀신 같은 몰골을 하고서 말이다. 도와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난 꿈이 아닌 현실에서 최연이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디로 갔을까? 소문대로 유학을 가거나 학교를 옮긴 게 아니라면? 호련이 사라졌던 게 본인 의사가 아니었다면? 한밤중 길을 가다 납치당하는 그녀를 조심스레 떠올려 본다. 목이 졸려서 새빨갛게 충혈된 눈이라든가 강물에 내던져지는 모습을 상상한다. 이건 악몽이 아니다. 악몽이라면 잠에서 깨면 잊혀져야 되는 게 아닌가. 꿈이라고 치부하기엔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그녀는 내 꿈에 왜 나오는 걸까? 그녀에 대한 생각은 냄비 속의 물처럼 끓어 흘러 넘쳐서 내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낯이 익은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나야. 최 교수. 잘 지냈나? 최 교수였다. 몇 년 만에 듣는 최 교수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염치 없지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네. 그는 여전히 나를 자신의 애제자, 부려먹기 좋은 순진한 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다. 그의 품을 떠난 지 4년이나 흘렀건만. 아닙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최 교수님이시잖아요. 그래. 휴가 동안 말이야. 우리 집을 좀 봐줄 수 있겠나?
일본에 갈 일이 생겨서 말이야. 이해되지 않는 부탁이었다. 몇 년, 몇 달도 아니고 고작 며칠 떠나 있는 동안 집을 봐달라. 세월이 많이 흘렀건만 아직도 날 집 지키는 개 마냥 취급하는 듯 보였다. 여러모로 석연찮은 부탁이었다. 선뜻 그러겠노라 대답하기도 거절하기도 애매했다. 어쨌든 최 교수가 점수를 잘 준 덕분에 졸업에서 취업까지 탄탄대로였으니까. 이어진 침묵에 최 교수는 속내를 털어놓았다. 이보게, 연희 기억하나? 연희라면 따님 말씀이십니까? 그래, 벌써 4년이 지났다네. 자네가 어떤 소문을 들었는지 몰라도 내 딸은 방탄한가는 거리가 멀었다네. 따님이라면 그래, 유학 간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우수한 추측의 씨앗만 뿌려놓고는 연기처럼 사라진 최연희. 그녀가 사라진 이유에 관해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지만 유학길에 올랐다는 설이 가장 지배적이었다. 최 교수는 호소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유학을 간 게 아니라네. 그야말로 연기처럼 사라졌지. 잘 지내라는 쪽지도 남기지 않고 말이야. 잊고 있던 옷만 걸친 채 사라졌단 말일세. 실종. 실종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떠올랐다. 내 꿈속에서 도와달라고 울던 모습도, 언젠간 내 상상 속에 나왔던 비참한 최후. 그녀가 목이 졸려 강물에 유기당하는 모습 또한 떠올랐다. 혹시 그는 불길한 추측을 알아차렸는지 내 말을 끊었다. 아니야, 자네가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네. 연희는 잘 지내고 있어. 가끔씩 전화가 왔으니까. 여기서 문제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거지. 아내와 내가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는 중이지만 벌써 4년이나 지났더라고. 연희가 언제 마음을 바꾸고 우리 품으로 돌아올진 솔직히 모르겠네. 이 기묘한 부탁은 최연희 때문인 것 같았다. 그래서 집을 비울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네. 연희가 사라지고 나서 쭉 미뤄온 일이라 안 갈 수도 없고 말이야.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곤 자네밖에 떠오르지 않더군. 염치 없지만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겠나? 난 짧은 고민 끝에 그러겠노라 답했다. 최 교수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최연희가 잘 지내고 있다면 내 꿈에 나타날 리 없겠지. 내 눈으로, 귀로 보고, 들어서 꼭 확인해야 했다. 그래야만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해방될 테니 말이다. 난 초조한 마음으로 약속 날짜를 기다렸다. 안개가 깔린 새벽, 난 첫 차에 올라 최 교수의 집으로 향했다. 그의 잔심부름을 도맡았기 때문에 최 교수의 집 주소는 훤히 알고 있었다. 최 교수는 묵직한 가방을 들고 서 있었다. 그리고는 날 물끄러미 응시했다. 내가 꾸벅 고개를 숙이자 그도 굳게 닫힌 인매를 뒤틀며 내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게. 오랜만이군. 아, 네. 잘 지내셨죠? 최 교수의 아내는 먼저 차에 올라 있었다. 진하게 선팅된 창문을 빼꼼 내리고 고개를 까딱이는 걸로 인사를 끝냈다. 숙여진 시선 끝에는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이 있었다. 불룩한 내 가방이 고깝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 표정이 어찌나 정이 뚝 떨어지는지 오히려 내가 부탁을 하러 온 기분이었다. 하기야 딸이 사라진 지 몇 년째니 예전에 그 다정했던 성격도 바뀔 법도 하지.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걱정 마시고요. 그래, 부탁하네. 그들이 탄 차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난 누두커니 그 자리에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한참 만에 최 교수의 집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현관에서부터 2층으로 가는 계단벽까지 액자들이 빼곡하게 걸려있었다. 사진의 주인공은 여자아이였다. 딸이라곤 하나뿐이었으니 최연이가 분명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집안 깊은 곳으로 갈수록 점점 성장해갔다. 7살, 10살, 교복을 입은 모습에서부터 대학에 갓 입학한 모습까지 최연이는 사라진 후에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모양이다. 21살 나이에 멈춘 채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고 난 내 기억 속의 최연이의 모습과 가장 흡사한 사진 앞에 멈춰섰다. 어깨를 넘어서는 긴 머리카락은 부드럽게 말려서 굽이치고 있었다. 분홍색 입술과 짙은 마스카라는 그녀를 더 어려 보이겠다. 언니 옷을 빌려 입고 외출에 나선 소녀처럼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앳된 새내기의 모습 그대로였다. 난 2층 가장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주인 잃은 원피스가 구김도 없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문 앞에 놓인 전신 거울에는 사진 몇 장과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새빨간 펜으로 하트까지 그려놓은 걸 보면 좋아하는 남자와 주고받은 쪽지인 모양이다. 예전에 몇 번 교수의 집에 방문했었지만 2층으로 올라온 적은 처음이었다. 최연이의 방에 들어온 것도. 그녀의 방은 소문처럼 요사스럽지도 미저리 같지도 않았다. 평범하고 수수하고 소녀답다는 감상밖엔 들지 않았다. 난 침대에 앉아 방안을 쭉 둘러봤다. 밤마다 나타나 나를 괴롭히는 여자와 이 방의 주인이 동일 인물인지 실감나지 않아서였다. 세상에 귀신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 오늘 밤에 밝혀질 테다. 그러길 바란다. 최 교수가 알렸던 대로 냉장고엔 음식으로 가득했다. 그것들로 끼니를 때우고 거실에 앉아서 리모컨을 돌렸다. 그리고 영화를 보다 보니 갑자기 졸음이 몰려왔다. 아직은 이른 저녁 시간이지만 익숙한 느낌이다. 악몽을 꾸는 날이면 이렇게 몸이 무겁고 일찍 졸음이 몰려왔다. 멀리서 전화 벨소리가 들린다. 몽롱한 정신 너머로 그 소리가 아득하니 흩어진다. 전화 받아야지. 최 교수일지도 모르잖아. 아니, 최연이가 전화한 건지도. 반쯤 일으킨 몸이 옆으로 스르륵 쓰러졌다. 발끝에 차가운 유리잔이 느껴졌다. 좀 전에 마시려고 따라 넣은 콜라컵이다. 아, 카페. 어쩌지? 난 잠들기 직전 엉망이 된 카펫을 보고는 최 교수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게 웃겨서
조금 웃었다. 그렇게 혼자 사이코같이 낄낄 웃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도와줘요. 도와줘요. 자기가 나고 자란 집이라 그런지 몰라도 최연희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생생했다. 긴 머리카락이 내 얼굴 위로 흩어져 있었다. 막 물속에서 튀어나온 뱀을 얼굴에 올려놓은 듯한 더러운 촉감이었다. 방울 쳐서 똑똑 떨어지는 눈물 또한 환상이 아닌 진짜 같았다. 최연희가 흘린 눈물이 핏빛으로 붉게 변하기 시작했다. 커다란 눈에 고여있던 눈물 또한 피로 변했다. 도와줘. 도와줘요. 평소에 꾸던 악몽과는 차원이 다르다. 어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다. 입술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마음속으로 꺼지라고 힘껏 소리치고 있지만 목소리 대신 하얀 입김이 쏟아져 나왔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던 최연희가 나를 향해 손을 뻗어왔다. 목표는 내 목이었다. 좀 더 정확히는 내 숨통이었다. 그녀는 내 목을 힘껏 조르기 시작했다. 제발. 제발 좀 떨어져.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난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 놔두고 왜? 발버둥 치자 서서히 몸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채연이는 내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난 이성을 잃고 채연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상에서 썩기 시작한 야채처럼 물컹거렸다. 찐득거리는 액체가 내 얼굴로 쏟아졌다. 그녀는 정말 거말이라도 된 것처럼 나한테 찰싹 달라붙었다. 온 힘을 다해 그녀를 나한테서 떼어놓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난 호공을 움켜쥐고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졌다. 어디 갔지? 또 꿈이었나? 꿈을 꿨다고 하기엔 목에 통증이 여전했다. 손에 남은 감쪽도 여전했고 난 찌미는 구역질을 느끼며 화장실로 달려갔다. 변기에서 고개를 들고 거울을 보니 파리한 안색의 남자가 헐떡거리며 서 있었다. 시발.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다. 최 교수의 집무실에 심부름을 하러 가면 창백한 얼굴을 비스듬히 기울이고 나를 쳐다보던 그 연약한 최연이가 귀신이 돼서 내 목을 조르다니. 내 허무한 웃음이 허공에 흩어졌다. 어디서부터 꿈이고 어디서부터 현실이지? 엉망이 된 카펫을 보니 콜라 컵을 엎은 건 진짜였나 보다. 난 부엌으로 가서 행주와 종이 타월을 가져와 카펫에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어? 이상하다. 난 타월을 내던지고 카펫의 얼룩을 유심히 관찰했다. 엎어진 모양이 퍼져나갈 정상인데 도중에 끊어졌다. 꼭 카펫 아래 공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흘러내린 것처럼. 난 가방을 열고 장돌이 달린 망치를 꺼냈다. 부엌에서 가져온 칼로 카펫을 잘라냈다. 깨끗하게 잘라지지 않아서 손으로 자꾸 뜯어내야 했다. 그러다 푹 찢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흩어졌다. 카페 아래엔 퍼즐처럼 맞출 수 있는 마룻바닥이 있었다.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기만 했다. 콜라병을 가져와 여기저기에 흩뿌렸다. 그러다 특정한 자리에서만 콜라가 스며드는 것이 보였다. 이번엔 장돌이 차례다. 장갑을 끼고 망치를 단단히 틀어쥐었다. 장돌이 끝을 마루 사이에 집어넣고 힘주어 누르자 어렵지 않게 분리해낼 수 있었다. 그 다음은 반복에 또 반복이었다. 난 미친놈처럼 마루를 뜯어내는 일에 열중했다. 그러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등과 겨드랑이가 축축하게 젖은 게 느껴졌다. 그렇게 마룻바닥을 해체하자 흙이 드러났다. 단단하게 다지기는 했지만 콜라를 뿌린 덕분인지 파내기에는 물이 없었다. 난 털썩 무릎을 꿇고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삽 대신 장도리를 들고서 손톱 사이로 흙 알갱이가 파고들고 숨은 거칠어져 간다. 땅과 흙이 뒤섞여 입안으로 들어온다. 그것을 손등으로 쓱 훔치고 아래로, 더 아래로 흙을 파내려갔다. 그때 망치 끝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났다. 돌멩이는 아니다. 부드럽고 말캉거리는, 그래, 내가 찾고 있던 그것처럼. 난 망치를 집어던지고 손으로 흙을 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가장 먼저 봉긋하게 솟은 가슴이 나타났다. 그 다음 오똑한 콧방울, 그리고 동그란 이마가. 흙에 묻혀있던 머리카락이 내 손가락에 엉겨들었다. 꿈에서 하는 정반대로 이번엔 내가 최연희의 위에 누워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에 있었다. 연기처럼 사라졌던 최연희가 아버지의 발 아래에 묻혀서 자기 딸을 자기 집 한가운데 묻었어. 미친놈, 미친놈이야 진짜. 다시 한번 최 교수의 집무실에서 봤던 최연희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와 있을 때면 수줍게 나타나 볼을 복숭아 빛으로 물들이던 그 모습이. 최 교수는 미친 게 분명하다. 그 와이프는 또 어떠한가. 아침에 그 우물한 표정. 진실을 모르고서야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겠는가. 집 구석구석 도배하다시피 걸려있는 딸의 사진. 부정 입학을 시켜서라도 곁에 두려고 한 최 교수의 행동.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달카. 그때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다. 난 직감적으로 그가 최 교수라는 것을 알았다. 황급하게 망치를 움켜쥐었지만 최 교수가 그보다 빨랐다. 뒤통수가 터졌는지 뜨거운 액체가 줄줄 흘렀다. 검은 그림자는 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왔다. 희미한 가로등빛에 확인한 그 얼굴은 역시나 최 교수였다. 그는 미간을 한껏 끌어모으고 있었다. 내 목에 무언가를 감았다. 로포였다. 로포에선 썩은 내와 함께 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다. 교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는 냉막한 표정으로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를 꺼내 들었다. 최연희의 방. 거울에 붙어있던 메모들과 비슷한 쪽지였다. 빨간 펜으로 하트를 그려놓았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주워들었다. 오빠 나한테 이러지 마요. 왜 갑자기 싫다는 거예요? 오빠도 나를 좋아했잖아요. 예주 그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년보다 어디가 못해서? 우리 처음 만났던 곳에서 기다릴게요. 나와줄 거죠? 동민 오빠. 쪽지에 쓰여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이름이었다. 동민군, 자네 꿈에도 찾아왔겠지? 우리 불쌍한 연희가.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전 연희랑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쫓아다닌 거라고요.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던가. 아니, 도와달라고 할 사람은 나예요. 나라고요. 아십니까? 그 스토커 같은 년이 내 생활을 얼마나 진창으로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걔만 아니었으면 예주랑 그렇게 끝나지도 않았어. 당신 딸이 천사인 줄 아나 본데 그녀는 스토커야. 비절이라고. 최 교수는 입술을 꾹 다물고 로프를 천천히 잡아당겼다. 굵은 로프가 살갗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다. 숨통이 막히고 압력 때문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다. 가물거리는 시야 저편으로 두 손을 모으고 우두커니 서 있는 최 교수의 아내가 보였다. 도와달라고 손을 뻗었지만 감정 없는 인형처럼 가만히 지켜볼 뿐이다. 처음 연희가 꿈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연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지. 경찰에선 단순 가출로 처리해버렸지만 우리 연희는 말도 없이 가출할 애가 아니었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라고 추측하고는 있었어. 내가 놀란 건 연희의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네. 살인자의 정체 때문이었지. 살려줘. 최 교수는 로프를 아내의 손에 맡겼다. 그러곤 삽을 가져와서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채연이가 묻혀있는 곳 바로 옆자리. 그래도 설마 했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민군, 자네가. 연희가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내가 특별히 아껴줬던 제자가. 난 아닐 거라고 부정했지. 내 망상은 아닐까 생각했던 때도 있을 정도로 말이야. 그는 애석한 듯 주절거리다가 어깨를 으쓱했다. 오늘 자네가 들고 온 가방을 보고 확신했네만. 그는 내 가방을 열고 장갑과 장도리, 나이프, 조립식 톱, 비닐로 된 우유 따위를 꺼내 늘어놓았다. 최 교수의 아내는 혐오가 머린 표정으로 로프를 더욱 세게 잡아당겼다. 이제 끝이 왔음을 직감했다. 더는 발버둥칠 힘도 남아있질 않다. 나는 두 팔을 힘없이 늘어뜨렸다. 아무도 로프를 잡고 있지 않았지만 난 일어설 기록도 없이 기침만 굴럭굴럭 쏟아냈다. 최 교수가 한 싹 가득 흙을 퍼서 내 위로 뿌리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최 교수의 아내가 무릎을 꿇고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최 교수의 아내는 슬픈 눈을 하고 있었다. 최연희의 쪽지를 받은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 우리는 간단히 식사하고
강변으로 드라이브를 했다. 최연이가 가는 동안 내내 히스테리를 부렸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보니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갈대와 잡초로 오그신 강변에서 우린 차에서 내렸다. 내가 먼저 뛰쳐나갔던 것 같다. 최연이는 뒤따라 나와서 날 협박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빠가 신경 써준 거 알죠? 솔직히 오빠 실력에 수석이라니 그게 말이 돼? 날 그렇게 실컷 여행해 먹고 이제 와서 딴 년이랑 사귀겠다고? 웃기지 마. 장학금이고 인턴이고 다 취소되게 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라고. 너 제정신이야? 너랑 내가 무슨 사이라고. 만나서 드라이브 한 번 하고 술 한 번 먹은 거?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아빠는? 네 아빠는 멀쩡하게 얼굴 들고 강단에 설 수 있을 것 같아? 미쳤구나 정말. 그래, 난 미쳤어. 오빠한테 완전히 미쳤다고. 오빠 없으면 못 살아. 최연애는 미친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며 내 팔을 잡아당겼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강물이었다. 차라리 같이 죽어. 어? 제발 좀 떨어져. 나한테서 떨어지라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 놔두고 왜? 그녀가 입꼬리를 비뚤음하게 끌어올렸다. 이미 그녀는 허리까지 물에 들어간 상태였다. 난 나가려고 하고 그녀는 끌어당기려고 하고. 가녀린 최고에서 나오는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게도 남자인 내가 서서히 물속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몸이 휘청 넘어졌다. 최연애는 이때다 하고 아예 내 몸에 올라타 날 끌어안았다. 그녀의 집착은 날 가라앉게 만들었다. 난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다가 손에 닿는 돌멩이를 움켜쥐고 힘껏 휘둘렀다. 그러다 첨벙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몸을 누르던 무게가 사라졌다. 난 물 밖으로 얼굴을 내놓고 기침을 토해냈다. 손에는 아직도 돌멩이를 쥐고 있었다. 달빛에 비춰진 강물이 뻘겋게 물들고 있었다. 난 본능적으로 최연애를 찾아서 두리번거렸다. 조금 전에 나를 죽이려던 사람인 것도 잊어버린 채. 연희야, 연희야. 그때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흩어졌다. 최연이었다. 머리를 피로 물들이고 눈꺼풀은 경련하면서 입꼬리를 끌어당기고 웃었다.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기쁘게. 겉봐. 역시 오빠는 날 사랑해. 뭐? 날 걱정하는 거잖아. 손에 힘이 들어갔다. 다가오는 채연이를 향해 팔을 휘둘렀다. 채연이를 떼어놓기 위해 몇 번이고 놓으라고 외쳤지만 그녀는 꿈쩍도 않았다. 난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좀 떨어져. 제발 좀. 최연이는 나에게 숨통을 틀어잡힌 채 힘없이 팔을 늘어뜨렸다. 깨진 이마를 타고 흐른 피가 최연이의 눈가를 적셨다. 마치 피눈물처럼 눈가에 고여갔다. 그러는 와중에도 나를 보는 시선만은 거두지 않았다. 도와줘. 난 눈을 질끈 감고 목을 조르고 있는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최연이가 드디어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물속에서
힘없는 발바닥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 그것도 사라졌다. 나는 차로 돌아가 가방에서 최연희의 가방이며 물건들을 챙겼다. 그런데 가방이 이상하게 크고 불룩하고 묵직했다. 뭔가 하고 열어보니 로프가 뱀처럼 따르르 틀고 있었다. 소름이 쭈뼛 돋았다. 최연희, 그녀는 정말로 나랑 같이 죽을 속셈으로 만나자고 한 거였다. 마지막 여행이니 어쩌리 한 것도 다. 머리 위에서 웅웅대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최 교수의 아내다. 우리 딸, 이제 행복하니? 이제 로프를 쥔 손은 없는데도 숨통이 막혀온다. 아니, 로프 대신에 다른 것이 내 목을 휘어감고 있다. 차갑고 가느다란 최연희의 팔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최연희가 나를 보고 웃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은 얼굴로. 얼굴 위로 흙이 쏟아진다. 귓가에 닿은 입술이 속삭인다. 같이 죽어요.